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1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이재명이 내일인가요? 내일 출국을 한다. 예, 어디로? 중동 세계 국가 이집트, 튀르키예, UAE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G20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운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주말에 발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맞죠? 이런 것은 어젠다를 상당히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것 치고는 미팅이 너무 많다. 예, 이것은 이제 미국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경주를 통해서 다극화 세상, 그 전에 물론 또 아세안 미팅이 있었죠. 다극화 세상으로 진입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의 판단, 그리고 이제 푸틴의 지원, 그리고 미국과 1대1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극화된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선권을 가지고. 거기에 에이펙을 통해서 중국도 발을 담궜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의 여건도 시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좀 괜찮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례가 아닌가. 이것이 속보로 처리될 일인가. 세 나라 국가를 방문을 하고 G20까지 방문을 한다는 것이. 자, 이것은 아세안에서 시작된 것이 에이펙에서 어떤 큰 어떤 순간을 넘었다. 중국이 오면서. 거기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팅 불발은 약간의 블러핑성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 주위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 그래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참석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하는 나라들의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서 뭐 갈 수는 있죠.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자, 이것은 미국의 팀메이트로 좀 가는 거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최근에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발표가 났죠. G20 참석. 처음에 속보 처리가 됐어요. 이게 속보 처리될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우리는 마음의 준비는 다 있었어요. 이 드라이브를 누가 그랬겠느냐? 미국밖에 없지요. 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조급했든지 두 가지 다죠. 조급했고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해결이 되는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 성급하기 때문에 빨리 간다. 지금 한국은 거의 미국의 행동대원 내지는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반도 중동 평화 상호 지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 이거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국방 교류와 방산 수출인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금년에 몇 개월 사이에 본 게 베트남하고 똑같이 했죠. 그리고 필리핀에다가는 필리핀 잠수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두세 척, 거기에 우리가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기지까지 건설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캐나다가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한국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독일을 버리고.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유럽의 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절반은 영국, 절반은 프랑스였죠. 예, 그런 데가 지금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럽이 중요한가, 한국이 중요한가? 그 연장성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G20도 그렇고 중동 3개국을 방문하는 것도 그래요.
G20이나 중동 3개국에서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거를 현실적으로 다극화된 세상에서 블록이 더 이상 없어지고 배타적인 진영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싫더라도 얘를 말을 들어줘야 되고 얘 물건을 사줘야 되고 대신에 나는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또는 나의 독재를 보호받고 하는 그런 체제는 끝났다. 그러면 미국이 전체 패권 구도에서 다국화 구도로의 전환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인도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이 고립된 거예요. 바이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대결 국면으로 갔어요. 그것은 중국이 원했던 바고 중국이 수십 년간 준비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지금 당혹해하고 있다. 그것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데 다극화의 주요 멤버들이 미국과 친한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달러의 지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암묵적인 합의 하에 또 한국이라는 곳은 미국이 결자 해지를 남북 분단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순리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파트너가 됐다. 미국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한다. 거기에 미국 자본이 따라 들어간다. 미국이 해주는 기여는 뭐냐? 현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적극 지원한다. 힘은 한국이 가진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 제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BBC 코리아에서 이 기사가 났었어요. 뭐냐? 지난번 트럼프가 그 재선을 시도했을 때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트럼프는 죽일 놈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에 있어서 BBC가 트럼프의 연설을 짜깁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짜깁기를 해서 오해될 수 있게끔 딱 편집을 했어요. 두 군데 묶음을. 이거 지금 국내 언론에서 거의 보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큰 사건이에요, 이거. BBC가 BBC 코리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냈어요. 우리말로 하면 사과 봉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화면 속에 BBC 사장이 교체됐고 교체된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모양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BBC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법적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pology rejected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언론이에요. 자,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선입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봐야 되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BBC는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자복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트럼프의 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새로운 세상의 흐름이. 예, 그래서 이것은 확 쏠릴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BBC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트럼프를 담그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자인한 거예요. 예, 거기에 미국 정치권, 미국 법조계가 다 관여해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BBC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대중들은 그렇게 선동됐으니까. 미국 대중들은 우리 대중들보다 훨씬 더 선동하기 쉽습니다. 서방권 다. 트럼프가 리젝트했다는 거, 거절했다, 사과 안 받아들인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분수령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전환기가 오게 되면은 그게 하늘이 뭐 길을 인도하든 하늘 뭐 예수가 하든 부처가 하든 뭐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 행동과 결정과 행동은 인간이 해요. 결정과 행동은 인간이 해요. 새로운 전환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오류가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발력으로 반대쪽으로 확 튄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거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BC의 사과, 그리고 트럼프의 사과, 접수 거부. 이것과
이재명의 중동 출장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중동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들한테 새로운 다극화 세상에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 빼고는. 그건 한국이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G20 마찬가지죠. G20에서 트럼프가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한국은 주요 멤버가 될 것입니다. 여기를 갑자기 요구했다고 봅니다. 이거랑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국방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파치 헬기 선전하면서 한 번에 전차 16대 격파, 16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달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과거 세대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레이저 조준 미사일이거든요. 레이저 광선을 쏴요. 그러면 미사일이 그 레이저 광선을 쫓아가면서 상대방 전차를 맞히는 거거든요. 최대 사거리까지 치면 수십 초가 걸려, 한 20초가량 걸리는 것으로 틀릴 수 있는데 그 정도가량 들려요. 그러면은 아파치 헬기가 저게 탱크랑 수직선상에 레이저 광선은 비치니까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여 초 동안 최대 사거리가 8km 정도 될 겁니다. 저게 탱크에 대해서 내 레이저 광선을 계속 쏴주고 있어야 돼요. 호버링을 하면서. 실제 전장에서는 한 발도 이 미사일 이렇게 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의 전장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공격 헬기들이 하는 전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방식으로 이 수십 초간 하늘에 떠서 상대방의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을 계제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저공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목표물 상공 최대 사거리에서 확 솟구치면서 그것들은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세대 미사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검 같은 게. 아니면 이스라엘제, 그게 같은 세대거든요. Fire and Forget이 돼야 되고, 발사 후 망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사일 자체 시크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 확 솟구치면서, 러시아 미사일 그런 게 없거든요, 현재는. 확 솟구치면서, 로켓탄을 확 쏘고, 다시 고도를 낮춘 다음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 몇 초간도 불안해해요. 그런데 수십 초간 떠 있는다고, 하늘에? 한 대를 파괴하는데도, 그런데 16대를 격파한다? 수분 동안 통합, 수분 동안 하늘에 날 쏘아 잡수시오라고 써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흘린 다음에 20대 추가 도입했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20대인가 36대인 것 같습니다. 4조 원, 5조 원 될 겁니다. 2000년 초반부터 이라크 전장부터 공격 헬기의 수명은 다 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36대 추가 도입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광고를 했으면은 이 국방부가 K-웨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 아닙니까, 이도? 거짓말 하는 곳입니까? 프로파간다 하는 곳입니까? 국방부 언론이? 아니죠. 자, 여기서는 핫바지 방구 세듯이 쑥 사라지고 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예. 그냥 여의도에 찌라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초대형 사건이 BBC가 사과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많은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언론 스스로 이해도 못할 거예요. KBS, MBC, SBS 설명 못해요. BBC가 왜 사과하는지. 제가 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것은 뭐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 퇴조를 언급한 싱가포르 총리.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로렌스 왕이 4대고, 그 전에 3대 총리가 있을 때, 물론 같은 당에서 계속 독재하는 겁니다. 그 나이든 총리가 있었죠. 그 총리가 있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번째 만남이 싱가포르 미팅이었었어요. 그 다음 판문점에서 안 만나고 베트남에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도 안 됐죠. 싱가포르 눈치 되게 빠른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은과 아마 트럼프가 만난다고 했을 때 싱가포르 계속 꼬시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눈치가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 퇴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 거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가 못 된다. 세계 보험 국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자, 이것이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한 일주일 보름 상간에 다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촉은 진짜 빠르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 많이 못해요.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번에 APEC에서 못 만난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세계 보험사 역할에서 물러나고 세계 경찰이 아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 패권 국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중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싱가포르도 틱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요. 새 글로벌 리더가 등장할 때까지 뜻을 갖추는 국가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날 꼭 끼워다오.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려면 우리 꼭 생각해다오. 이거에 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계획, 이게 지금 G20 참석하는 거 갑작스럽게, 그리고 중동 주요 3개국을 방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게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 스피드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얘기 다 했죠. 이거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그 어젠다고, 이게 중동 3개국을 만났을 때도 그 어젠다가 될 것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 APEC에 있는 죄송합니다, 아세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설득하고 도와주는 천병 역할을 내가 하겠다, 싱가포르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기에 뭐 미래산업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수소, 뭐 그린 에너지, AI 이거죠. 그리고 다극화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는 미국도 규칙을 따라야 돼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파트너를 선정해서 주고받는 걸 방해할 수 없어요. 대신 미국이 경찰로서 다 지켜주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독재 정권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중에는 싱가포르도 포함돼요.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전 세계 민주화 바람이 불 것이고, 민주화가 부족한 나라들은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모범이 될 것이고, 디지털 국면에서 모범이 될 것이고, AI 국면, 수소 국면, 차세대 원전 국면, 모든 국면에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랑 손을 잡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한과의 결자 해지라는, 미국의 결자 해지라는 부분까지 덧붙여지면 폭발하는 거죠. 왜? 북방 항로, 유라시아와 해양 세력의 결합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러시아와 미국을 베링해의 지하로 잇겠다는 100km짜리 지하 터널이 한반도권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싱가포르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손 들고 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할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중동 쪽에도 전파한다. 왜? 중동이 이제 풀릴 거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네타냐후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힘을 써야지 그를 끝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중 핵심은 튀르키예, 이집트, UAE다. 이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하게 되는 건데,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했던 작년 9월에 나왔죠.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한다. 예, 외교적 협상과 경쟁. 한국이 파트너다, 주요 파트너. 중국도 그 정도면 오케이다, 나도 들어간다 라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APEC에서. 여기에 북한 문제까지 같이 섞여 있으면 너무 변화가 많고 중국이 많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북한과의 미팅은 북한과의 어떤 트러블리스트라기보다는 북한과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유럽에 가서 저는 러시아도 접촉했고 북한도 접촉했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빠르다. 대신 계획은 강구하게 나왔다. 예, 조만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 바로 저번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 바이든 일대죠. 해가지고 북한을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북한을 국가에 따라서 주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때를 아마 미국 이런 선택을 입장 전환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윤석열의 내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내부의 스스로의 어떤 장기 집권의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면, 상승시키면서.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냥 급격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게 충격받은 게 기시다하고, 윤석열입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그러자 잠깐 수상을 했던 이시바가 우리 핵무장할 수도 있겠다 그랬고, 유럽의 기득권이던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순방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핵미사일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럼 미국이 당연히 용납할 리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남은 것은 마지막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색깔은 다 드러냈잖아요. 지금 보니까 김건희가 미술품 빌려가고 옛날 조선 왕들의 무슨 실내 장식물 빌려가서 1년 동안 안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 나오던데, 그것은 내년부터 됐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려고 했고, 김건희는 아마 자기 대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통일은 자기가 시키겠다, 이런 말 했었으니까. 라고 통일부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나요? 그건 세미나하고 다녔잖아요. 발표하고 다녔잖아요. 북진 통일이라고. 이승만 시절 그 이야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에요. 기시다도 예상하지 못했고, 윤석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들의 그림이 산산조각 났던 거고, 그래서 기시다가 급하게 퇴임 한 달을 앞두고 한국을 날아왔었죠. 예.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변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 거예요. 1년도 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제 중동 순방과 G20,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팅도 주말에 갑자기 속보출이 된 거 보셨잖아요. 그 전에 어떤 낌새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급격하게 이 방향으로 간다. 이번에 잘 된다면은, 김정은과의 만남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경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미팅을 누가 주최하느냐에. 올라타야 되는 거니까.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대놓고. 자, G20. 이거 미팅에 오늘 슬로건을 볼까요? Solidarity, 연대라는 뜻이죠. Equality, 평등, Sustainability, 지속가능. 과거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명하죠. 이게 시대 흐름에 맞는 겁니다.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은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죠. 평등이라는 부분은 다극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연대와 평등은 상관이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연대를 한다. 즉 이것은 기존의 배타적인 패권 지배 구도하에서 지난 7, 80년간 지속된 패권 구도하에서의 장벽이 허물어진다. 이제 내가 직접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직접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자신의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규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방 소요가 올라갈 수 있다. 예전에 소외됐던 지역한테 기회가 갈 수 있다. 미래 산업 진영에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면, 싱가포르는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역할은 이런 걸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국가 타입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정신이 말짱할 때 북미 종전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문재인을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전 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 이게 차세대 원전 되죠. 예, 그게 우리한테는 뭐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 핵 폐기물 재처리, 농축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핵 연료의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78년인가 그때 고리 원자력 발전소 처음 생겼어요. 80년인가 하여튼 80년이라고 보더라도 45년간 여러 개를 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핵 폐기물이 있어요. 자,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있다. 이게 보자 한 5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4, 5년 전에.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영구 폐기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시 처리 시설에. 그러면 영구 폐기를 선언했던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런 의사 결정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왜? 영구 폐기하는 돈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땅 뭐 몇백 미터 파가지고 영구 하여튼 뭐 안반층 사이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게 한번 보세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연계된다. 한미 관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때 이미 큰 그림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 신남방 정책, 북방 정책도 했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한다. 그래서 미국 인도 태평양의 많은 지분을 한국이 가져간다. 이런 것들 그때 이미 됐었고 한미 관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방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미 동맹은 글로벌 전략,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포괄적 동맹이라고 말한 것은 국방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번에 아세안에서 바통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세안이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이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싱가포르이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국가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가들이 아세안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힘은 두려워하지만 실제 미국의 힘이 빠졌을 때 그 나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 1대1로잖아요. 돈 빌려주고 막 빨리 건설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중동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배타적 블록에 배타적 진영에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준비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혀 발전되지 못했던 나라들이 다시 피어오르게 될 거거든요. 이제는 왜 양쪽이 만나는 접촉면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급속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한의 접촉 구간, 대중국 접촉 구간, 대러시아 접촉 구간, 북극 항로 엄청나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그들의 상승 효과, 그것이 지금의 그 진영의 경계에서 다 발생하게 한다. 그때까지 소외됐던 지역이, 거기가 대표적인 게 터키. 나토에 가입하면서 EU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고 싶었으나 아랍이라는 이유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했던 억울함. 중동, 유라시아 대륙과 중동과 아프리카가 연결되게 되면 아프리카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 경계선이 되는 나라인 이집트 발전된다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유럽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유럽의 버퍼 지역이 완충 지역이었거든요. 여기 경계선이에요. 그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작업 많이 하잖아요. 폴란드 이런 데 체코에다가. 폴란드하고는 무기, 체코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데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입니다. 고급 노동력이 저렴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그 미국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중국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냥 액면으로 경쟁해야 된다. 한국이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도 노력하고 있죠. 아세안 갔다 에이펙 갔다 와서 한국과 이제 발을 담궜어요. 여기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중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늦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죠. 이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인 국왕을 중국으로 방문하게 했고 18년 만에 관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극화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만 뉴스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오래됐죠. 그겁니다. 대만의 현재 정권은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만은 한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한국군이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이것은 문재인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만난다. 그것이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국방 차관보 지명자가 한국군 역량이 중국 억제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대양 해군 그리고 해병대가 전략 기동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가게 되면 해병대가 가장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때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고 아마 지금 본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준비는 되어 왔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에도 UDT나 707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 예단급인지 뭐 대대급인지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전작권은 당연히 돌아와야 되죠. 이것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종전선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여기는 미군의 이제 주요 전투부대가 한반도에서 빠지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규백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근데 이것이 지난달 말에 아세안에서 바통 터치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동남아의 아세안의 안보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 잠수함 사게 되는 거. 우리가 필리핀을 기지로 쓴다는 이야기에 거의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 베트남하고는 관계 개선했잖아요. 미국이 그것을 소개를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쓰던 기지 한국군이 계속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강압 비슷하게. 그럼 호주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관장하는 싱가포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해역에 대해서 중국 해군과 맞쓴다는 겁니다. 잠수함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죄송합니다. 항공모함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지요. 자, 이번에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차례.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게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바이든 때부터 이야기해오던 것이고 이번에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이어지는 그 아시아의 어원이 됐던 아수아 지역에 가서 하겠다. 아프리카 지역도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뭐냐? 그게 다 달러 자본으로 그들에게 그것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가서 원화로 안 한다는 거예요. 위안화로 안 해요. 달러로 하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든이 큰 패착이 뭐냐? 러시아를 달러 거래 국가에서 빼버렸죠. 뭐 북한 항상 그랬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나라도 약해지는데 달러 영축이 자꾸 적어져요. 다른 화폐들이 많이 쓰여요. 금도 많이 쓰이고 실물이.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던 자본이 딴 돈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폭망하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 거래가 우리의 투자가 우리 다 돈 벌고 다 하는데 달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지되는 것만으로 푸틴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쫓아냈으니까 우리가 죽고 가고 브릭스 화폐, 금 기반의 화폐, 그것도 뭐라고 할까, 암호화폐 이런 걸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중국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만큼 재미는 없을 것이다. 왜? 달러 살리는 게 먼저거든요. 기존 방식으로.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렸던 그림이죠. 이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모아다가 한번 미팅을 했죠. 이거 푸틴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죠. 여기를 미국으로 다 불러다가 투자 어쩌고저쩌고 했죠. 히토리 포함해서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게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유럽에서 동북아로 갈 때, 예.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비핵화를 통해서 이란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걸로 다 묶음이 되면은 예전에 이미 트럼프가 신경을 썼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건
그러면서 새로운 무역로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혀 이게 무역로가 아니고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죠. 황무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 하면 이제 북극 항로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사통팔달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경제가 커지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갖고도 커지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FTA를 아무리 하더라도 FTA 한 10년 하고 보니까 진영 논리가 해결되지 않고서 끝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진영 논리를 해체해서 다극화로 가니까 이런 유통망이 커지는 거고 거기다가 차세대 기술로 표준이 넘어가게 되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큰 승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용띠해였거든요. 예, 용은 바람과 구름을 불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변화의 상징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점에 우리나라에 내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이 핵심 거점에 우리가 갔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고 우리가 군대도 파견되어 있고 우리랑 가장 밀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사차 들르는 거고 물론 중요해요. 교통정리 다 하는 것이고 튀르키예는 유럽과 연결되는 곳이죠. 저기는 거점이 되는 곳이 연결 거점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미 이재명이 다녀온 것처럼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 북부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환적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옛날로 치면 주막이 생기는 곳이고 주막이 생기는 곳이 밥도 먹어야 되고 물건이 들어오고 다음 차를 기다릴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곳이에요. 관세도 해결해야 되는 곳이에요. 파트너하고 미팅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갖고 온 물건들을 쌓아놓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차저차 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거기에 맞는 특화된 산업들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양쪽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합쳐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생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어요.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도 북부, 강원도 접경지역은 소외돼 있죠. 그게 해소된다고 이재명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면 이집트,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 튀르키예,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그들이 가진 자원은 뭐 자치하고 사통팔달의 핵심 지역, 지금은 다 어려운 지역인데, 러시아도 기대권을 놓겠다. 미국도 거기에 시비 걸지 않겠다. 그럼 중국도 따라와라. 인도도 따라와라. 파키스탄하고 적대관계 해소해라. 이란 너 뭐하니? 너 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튀르키예는 우리하고 뭐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문재인 때 K9 자주포 팔았죠. 그때 우리가 돈 빌려주고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니까. 이제는 필리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관 줄게, 너희가 기술 이전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생산 기지 해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이런 데서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마찬가지예요. 예,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시베리아 평등설도가 전철화되는 부분 그리고 수소화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야 돼요. 옆에 전봇대 안 세우는 것만 해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따라와야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 다 볼까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죠. 미국이 중앙아시아 C5 국가들 초빙해서 여러 가지 딜을 했다. 그 다음날 바로 타스 통신에 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친 카자흐의 토카예프가 푸틴을 방문했다. 라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이런 겁니다. 예. 자, 사진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가 나를 안면 몰수하고 미국 가서 붙었어.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에이펙에서 북한과의 트럼프와의 미팅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안 될 거 알고 있었다. 그 다음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화해에 이어서 C5 국가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없는 국가들이에요. 왜?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예. 빠른 속도로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진일보가 있었다.
그 내용이 그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재명에게 튀르키예랑 중동 한국하고 G20 미팅에 참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예.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거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짜리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류의 보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한국과 손을 잡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흐름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이 다 소통이 되고 유럽은 오래된 대륙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지위가 훨씬 낮아질 거예요. 예.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폭망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캐나다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북극 항로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뻗어가는 그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잠수함을 사서 그걸 지켜라 합니다. 지켜야 될 거잖아요. 너희 영토로 지나가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베링 해협 지하로 관통해서 가는 그 터널도 너희들 해군력으로 좀 도와다오고. 그럼 그것은 어디서 연결되는 겁니까? 다 부산을 기점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캐나다가 거기서 유럽하고 엮이는 게 없어요. 거기서. 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는 거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서. 한국과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서 일본은 엄청나게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 일본은 거의 미국에 의해서는 까불지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일본이 아무것도 모르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위에 거 보면은 일본의 나루시기 미치시타라는 어떤 교수 모양인데 일본과 다극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고 복잡해진 동북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극화가 되니까 복잡해졌다. 이거 복잡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이게 동맹체도 연결돼 있고 현장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적으로 고정된 중국을 적으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 북한을 고정을 해서 한국한테는 북한을 주고 중국한테는 우리가 일본이 대응해 주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자민당과 한국의 국민의힘 정권을 유지시킨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한국은 궁극적으로 자민당화 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이번에 아마 법 개정하고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 내각제식으로 해서 사실상 일당 독재 방식으로 그게 우원식이 국회에 대한 우원식이 부하 내동했죠.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실수한 거예요. 우원식은 모두가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세력이 이 우원식 입장을.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 그도 그쪽 색깔이에요. 거기는 이제 주로 호남 지역에 오래된 이번에 이제 내년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쇄신돼야 될 그 오래된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거든요. 그건 내란 세력이죠. 우원식이 딱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김병기가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조용하지만 본심을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졌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졌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거 볼까요? 밑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런 이야기했죠.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중국 대폭발하다. 이게 이렇게 말한 목적이 뭐냐? 전쟁의 가능성은 없고 언론에서 지금 대만 이야기가 언급 안 된 게 몇 달 됐는데 그걸 사나이가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저항하겠느냐?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는 한국이 가는 진행 경로를 틀어막겠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는 말은 자민당의 인기를 유지하는 일본 열도용 멘트예요. 일본 열도용 멘트. 일본의 실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 하나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이것도 봤습니다. 타스에 나왔죠. 이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죠. 쿠릴 열도는 논의의 대상 아니야. 즉 사나이가 들어서서 아마 일본 외상 정도가 쿠릴 열도 다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것은 대만 이야기 꺼낸 거랑 똑같아요. 자, 나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총리가 돼서 나의 인기 강한 모습을 쇄신시키겠다는 마약을 일본 국민한테 지금 꽂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실이 없잖아요. 내실이. 이러면 계속 소외당하는 거예요. 일본도 알아요. 그걸. 그렇지만 자민당이 계속 장악해야 된다. 즉 지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